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3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메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준 학생이 있어 가지고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좀 지나가는 말투로 그렇게 들렸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듣지 못하셨나 봐요. 저희가 OT 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13주까지는 사전 녹화 형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14주 때는 진도를 보아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뭐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렸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강의 진행하는 도중에서 원래 환경윤리를 한 주 분량으로 강의 계획서에는 배정해 두었었는데 두 주로 나누어서 하면서 이제 진도가 꽉 차게 되어서 따로 시간을 빼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저희 13주 이번 주에 생명의료윤리 할 것이고 14주 다음 주에 정보통신윤리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서 13주, 14주 모두 지금 하고 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 녹화 형태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주는 저희가 만났었던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 시험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생명의료윤리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과학기술과 윤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3주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특히 두 번째 시간 한스 요나스, 세 번째 시간 칼 오토 아펠, 조슈아 그린,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 학자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꽉꽉 채워서 강의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의료윤리는 1교시, 2교시는 이론적인 강의로 진행하고 3교시는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될 수 있는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명의료윤리에서 다양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악행금지,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분배정의,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응용윤리 자체만 딱 다루는 시험 문제는 1년에 여러분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서양윤리 내용과 조금 접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내용을 조금 끌어들여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료윤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 첫 번째, 악행금지와 관련해서 악행금지에서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하는 윤리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인가? 바로 자연법 윤리 이론입니다. 자연법 윤리 이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죠. 고대 헬레니즘 시대 스토아 학파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인 자연법 윤리 이론가가 될 거고요. 그런 이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칸트의 주장 속에도 이 영향이 곳곳에서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보통 자연법 윤리가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퀴나스 입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자연법 윤리에 대한 그런 주목이라든지 주장 자체가 한때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는데, 세계 대전을 계기로 해서 자연법 윤리에 대한 주목이 다시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비극, 이걸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히틀러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독일 장교 아이히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전범 재판소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것. 나는 직업인으로서,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 나의 직업 윤리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 군사법 이런 데서는 그 주장이 일정 부분 맞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정법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정법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실정법,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실정법의 바람직한 근거로서 자연법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희 지금 응용윤리, 그 중에서도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특히 자연법 윤리가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연법 윤리 자체에 대한 주목도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되는 이중결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나가면은 1교시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법 윤리, 그 중에서도 특히 이중결과의 원리, 이게 이제 해악 금지와 관련되는 것인데,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한 의료 행위가 아닌데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서 해로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중결과의 원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자연법 윤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제일 처음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법. 신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것에 부여한 영원불변의 법칙이 영원법이라고 하잖아요.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인간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서 함께 창조되었죠. 그러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인 신이 만들어둔 영원법 전체를 인간이 완벽하게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법 전체를 인간이 완벽하게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본성인 이성을 가지고 파악해낸 영원법의 일부분,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본성인 이성을 가지고 파악해낸 영원법의 일부분, 이게 자연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인간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 영원법의 다른 내용들, 이것은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신이 계시, 은총을 통해서 내려주는 그런 법들이 있겠죠. 이게 자연법과 대조되는 신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법이 제일 아래에 있다면 그 아래에 자연법과 신법이 있겠죠.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거고, 신법은 신의 계시를 통해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법,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여기 실제로 적용되는 실정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자연법 윤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자연법 윤리하면 제시문 수준에서 가장 잘 등장하는 자연법의 제1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선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 본성, 이것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자연적 본성을 잘 실현하는 것, 이게 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악은 자연적 본성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이 자연적 본성 실현과 관련된다고 했는데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되겠죠. 인간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죠. 무슨 동물, 무슨 동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애니멀. 좀 구분을 용이하기 위해서 슬래시를 하나 넣겠습니다. 라티오날레. 애니멀 라티오날레. 우리 레이셔널 할 때 그 영어 표현, 그것을 이게 이제 라틴어 이런 쪽 계열로 표현한 것이죠. 합리적인 동물, 이성적인 동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이죠. 애니멀은 우리 본성에 나타나는 동물적인 측면. 라티오날레, 이성, 이것은 우리 본성에 나타나는 순수하게 고유한 인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애니멀은 동물과 공유하는 자연적 본성, 라티오날레, 이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소유하고 있는 자연적 본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 부분, 인간적인 부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동물적인 부분,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자연적인 본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적 본성. 죽기 싫어하죠. 자신의 개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보존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보존한다는 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 윤리에서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가치, 생명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동물적 측면의 자기 보존의 본능에서 생명 가치가 도출되는 겁니다. 개체의 차원에서는 생명, 자기 보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개체가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주는 것 또한 하나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보존과는 구분되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보존이었다면 두 번째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겠죠. 자기 보존에서 도출되는 가치가 생명 가치라면 두 번째, 종족 보존에서 도출되는 가치가 바로 생식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내용은 통째로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임용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암기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암기하는 데 편리하니까요. 하나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자연법 윤리의 제1원리,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 보통 4가지 언급되잖아요. 이미 열심히 외워서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과정을 추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2가지 가치가 생명과 생식이라면 순수하게 인간적인 이성적 부분, 여기서 나오는 가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과학기술 관련한 첫 번째 시간에서 물질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정신적 가치, 진선미성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진이 지적 가치이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알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성에서 도출되는 R을 소중히 여기려는 성향. 여기서 나오는 가치가 바로 3번 쓰겠습니다.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되니까. 지식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가치.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퀴나스는 그리스 사상가 가운데 어떤 사상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까?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치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폴리스를 구성하고 살아나가는 정치적인 존재들. 이것은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죠. 폴리스라고 하는 건 그 속에서 긴밀한 우정.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우정의 가치다. 다른 말로는 사회성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동물적 부분에서 도출되는 생명가치, 생식가치, 그리고 이성적 부분에서 도출되는 지식가치, 우정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 각각이 충돌할 때 기본적으로 자연법 윤리라고 하는 건 절대주의 윤리설이기 때문에 절대주의 윤리설에서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중결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해서는 생명이라든지 생식의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자연법 윤리에서 강조하는 이 네 가지 가치 정도를 지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료 윤리와 관련될 수 있는 이중결과의 원리, 이것을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결과. 지금 자연법 윤리에서 네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잘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원리가 이중결과의 원리인데,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몇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도하는 좋은 결과. 이중결과의 첫 번째는 내가 의도하는 좋은 결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견되는 나쁜 결과. 자, 두 가지가 뭐 있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결과는 내가 의도하는 좋은 결과. 두 번째 결과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견되는 나쁜 결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각의 결과들을 이제 판단하는 조건,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합리성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리성 조건. 거기서 1번은 비례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한 좋은 결과가 있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견되는 나쁜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야지 비례성의 원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의도한 좋은 결과가 더 커야 할 겁니다. 최소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일한 수준인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내가 의도한 좋은 결과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견되는 나쁜 결과가 더 커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의도하는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된다. 이게 비례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는 좋은 결과가 예견되는 나쁜 결과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가피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시민불복종 이야기할 때 사상가들마다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불복종 이야기할 때 보통 불가피성 이야기 많이 하죠.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효율성만 추구하면서 나쁜 결과가 예견되는 그런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나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의료행위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의사 혼자의 생각으로는 다를 수도 있고 여러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질환이라든지 환자의 상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 내지 수술에 접근해 나가는 게 나쁜 결과 발생시키지 않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렇게 해도 좋은 결과만 나타낼 수 있는 의료행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좋은 결과와 함께 부수적으로 예견되는 나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의사들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단 하나의 방안일 때 그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효율성, 경제성만 추구하는 방식의 의료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합리성 조건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1번 비례성, 의도하는 좋은 결과가 예견되는 나쁜 결과보다 크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불가피성, 의료 행위에 있어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견되는 나쁜 결과가 없는 의도하는 좋은 결과, 이것만 추구할 수 있는 의료적인 기법을 찾아보고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비례성과 불가피성, 이게 합리성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도덕성 조건이라는 겁니다. 도덕성 조건.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은 선한 의도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의도하는 그 환자, 개선되는 것, 그런 결과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의료 행위자라고 하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살리기 위한 의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의도의 원리라고 하는 건 도덕성 조건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쉬운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 행위의 도덕성. 의도만 선한 것이 아니라 행위 또한 도덕적인 것이어야 한다. 칸트의 향기가 막 솔솔 풍겨오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우리가 의료 행위를 하잖아요. 그 의료 행위가 도덕적인 것, 이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비도덕적인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같이 평가 내리기 어려운 중립적인 의료 행위가 있을 수도 있죠. 그까지는 오케이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수단으로서 어떤 행위를 사용할 때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인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비도덕적인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도덕, 비도덕으로 판단 내리기 어려운
중립적인 것까지도 가능하다. 도덕적인 것과 중립적인 행위는 가능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조슈아 그린 하면서 트롤리 딜레마 이야기했었죠.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직접 미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때는 사람들 머릿속에 의무론과 관련되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된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중 결과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예시 한번 살펴보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죠. 암에 걸린 임산부가 있는데요. 암에 걸린 임산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임산부의 자궁을 적출해야만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생식과 관련되는 그런 부위에 질환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지금 임산부의 생명과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임산부는 그 태아를 선택해달라고 말하겠지만 건강한 상태로 태아가 10달 동안 성장해서 출산하는 걸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서는 의료적인 그런 지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임산부를 살리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임산부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의료적 행위로서 자궁 적출 시술을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중 결과의 원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성의 원리. 임산부의 생명, 태아의 생명. 태아가 성인과 똑같은 정도의 도덕적 지위를 가지느냐 아니냐. 이것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생명 대 생명. 하나의 생명이 죽는 것과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 좋은 결과가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나쁜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비례성은 통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불가피성. 아마도 이 과정에서 산모가 의사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을 겁니다.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니면 나 말고 태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의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산모라도 살릴 수 있는 게 베스트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복중에 있는 태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 최후의 수단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성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도덕성 조건으로 내려가 볼까요? 1번 선한 의도. 산모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시술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시술은 통과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행위의 도덕성. 자궁 적출 수술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중립적인 행위입니다. 우연히 뱃속에 태아가 있었을 뿐인 것이죠. 좀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태아가 없는 상태에서 자궁 관련한 생식기 이런 쪽에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적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갈등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행위일 뿐이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적출할 수 있죠. 근데 불행히도 그 자궁 안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행위 자체는 태아를 죽인다. 이 행위가 아니고요. 자궁을 적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견되는 부작용이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죽음인 것이죠. 태아를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 정도는 허용될 수가 있다. 임산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자궁을 적출하는 시술, 이것이 이중 결과의 원리의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원리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예시까지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이번에는 또 중요한
생명의료윤리 주제 가운데 하나인 분배 정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